자, 얘들아, 오늘은 사람의 발생 24쪽. 아마 교재가 조금 다를 수도 있어. 이게 지금 작년 교재여가지고, 올해 교재 페이지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내용은 똑같으니까 그냥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사람의 발생. 여기서 발생이라는 게 뭐냐면, 개체가 되는 과정. 즉, 뭐냐면, 개체 또는 성체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발생이라고 불러. 굳이 얘기를 하자면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거나 병아리가 닭이 되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발생이라고 불러. 발생. 자, 그럼 이런 발생들은 가장 먼저 생식세포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 소위 얘기하는 정자, 난자 같은 친구들이지. 자, 그러면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걸 수정이라고 불러. 수정. 그래서 두 생식세포의 결합. 그리고 결합을 하게 되면 이 수정란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세포 분열을 한단 말이야. 세포 분열을 하면서 발생이 일어난다. 발생. 세포 분열을 통해서.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를 한다? 발생이 다 완료가 되면 출산을 한다. 자, 그래서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점점점 개체가 커가는 현상을 발생이라고 얘기한다. 자, 이때 생식세포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남자는 어디에서? 정수에서 정자를, 여자는 어디에서? 난소에서 난자를 만들어냅니다. 자, 여기 나와 있어. 정자와 난자. 그래서 정자는 정수에서, 난자는 난소에서 나타나는 거고. 정자와 난자 크기를 비교하면 난자가 훨씬 크더라. 사람과 빌딩 정도 크기라고 보면 돼. 반면에 운동성은 정수가 있고 정자는 있고 난자는 없다. 근데 염색체 수는 두 개가 어떻더라? 같더라. 이 두 개가 만나서 몇 개가 되는 거야? 46개. 23쌍이 되는 거야.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은 23쌍의 염색체로 이루어져 있었지. 그게 정자에서 23개, 난자에서 23개를 받더라. 간혹 이 23개보다 한두 개 많거나 적은 경우들이 있어. 그래서 실제로 이 46개가 아니고 47개, 45개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를 우리가 돌연변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정자의 생김새를 보면 핵이 이렇게 먼저 있어. 당연히 요 머리에 핵이 존재를, 이 핵이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는 거고, 자, 꼬리는 정자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요 부분 보이니? 요 부분을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라고 불러. 이 미토콘드리아는 정자가 움직일 수 있도록 에너지를 생성한다. 정자의 꼬리를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성하더라. 다음 난자 같은 경우는 이 난자의 첫 번째 여기 핵이 가운데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역시 핵에는 유전 물질이 들어있어. 정자하고 똑같이. 아까 얘기했던 염색체지. 얘도 마찬가지고 유전 물질 염색체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외에 굉장히 넓은 지역이 바로 뭐더라? 세포질이더라. 매우 많은 양분이 들어가 있더라. 이 양분들이 이 정자와 결합 시에 이 세포질에 저장된 많은 양분들에 의해서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는 거지. 왜냐면 세포라는 건 양분이 있어야 분열도 하고 에너지도 만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이 수정란은 몸에서 떨어져 나온 그런 양분 그 세포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양분을 얻기까지는 착상이 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어. 그래서 착상이 될 때까지는 이 양분들로 버텨야 돼. 난자가 갖고 있는 양분들. 그래서 실제로 감수 분열에 의해서 세포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고 또 감수 제2분열에 의해서 또 이렇게 해서 네 개로 나눠졌었잖아. 자, 그래서 난자는 이렇게 하나만 만들어져. 나머지 세 개는 세포질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퇴화된다라고 보면 돼. 없어져 버려. 그래서 요 하나가 난자가 되는 거고, 반면에 정자 같은 경우는 어때? 그대로 분열이 돼서 각각 똑같이. 그래서 각각 얘들이 정자 이런 식으로 얘들도 각각 그렇게 된다라는 거지. 자, 이때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이런 생식세포가 결합하는 현상을 우리는 수정이라고 불러준다. 수정. 그래서 이 수정은 자, 체세포의 절반인, 즉 무슨 얘기냐면 23개의 염색체를, 원래 염색체 수는 몇 개야? 체세포는 46개거든. 그지? 46개인데 그거의 절반인 정자와 절반인 난자도 23개지. 수정하여 만들어진 수정란은 체세포의 염색체 수가 어떻더라? 같다. 23 더하기 23이 46이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물론 정자가 난자에 하나밖에 못 들어가. 가장 먼저 도착한 하나밖에 못 들어가는데 거기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친구들이 두 개가 동시에 도달하면 어떻게 돼요? 뭐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를 직접적으로 관찰했다라는 보고는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들어가더라도 이 수정란은 발생하지 못하고 그냥 퇴화돼 버립니다. 왜냐면 69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발생이 될 수가 없어. 자, 넘어갑니다. 발생.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 이 발생은요,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개체가 되어가는 과정을 발생이라고 불러. 그래서 수정란은 초기에는 나날이라는 게 일어나요. 나날이라는 건 수정란이 분열된다. 분할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수정란 분할. 그래서 이거를 난할이라고 불러줘. 이때는 중요한 게 체세포 분열이지만 딸세포의 크기가 커지지 않아. 즉 무슨 얘기냐면 체세포 분열은 이렇게 세포가, 하나의 세포가 두 개가 되면 어떻게 돼? 작아질 거야. 그럼 얘들이 다시 어떻게 돼? 이렇게 커져야 돼. 그리고 다시 얘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분열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은 무슨 과정이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생장 과정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 나날은 생장 과정이 없다. 생장이 없다. 그리고 세포 분열을 빠르게 반복한다. 빠르게. 왜? 생장 과정이 생략돼 있으니까 그냥 분열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수정란이 어떻게 된다? 두 개의 세포가 돼. 이거를 우리가 2세포배. 또 두 개가 또 분열되면 4세포배. 그 다음 8세포배, 16세포배, 32세포배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는 거지. 그리고 자, 이 나날이 진행되면 세포 수는 늘어나. 그리고 각각의 크기는
점점 작아진다. 이때 이 세포를 우리가 이렇게 불러. 할구. 수정란에 각각의 요런 세포들, 여기 밑에 있는 요런 세포들이 보이지? 요런 세포들을 할구라고 붙여. 할구. 자, 그렇게 해서 나날이 진행이 되면서 어디를 통해서 수란관을 통해서 이렇게 옵니다. 자, 그래서 난소에서 뭐가 일어나면 배란이 일어나면 정자가 이렇게 들어오겠지. 이렇게 타고 들어와서 정자가 여기에서 수정을 해. 수란관 상단부에서. 왜 정자는 빠르게 이동하고 난자는 운동성이 없으니까 그 난자 요 수란관에 그 선모라고 해가지고 털 같은 게 있어. 걔들이 난자를 이렇게 밀어주는 거야. 그래서 난자는 느려. 정자는 빠르고. 그러니까 이쪽 거의 여기를 우리가 수란관 상단부라고 불러주고 요 부근에서 수정이 일어나. 그러면 여기서부터 나날이 되면서 점점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약 일주일 정도 걸려서 어디까지 간다? 자궁에 도착해. 일주일. 그래서 자궁에 도착을 하게 되면 이때 이 수정란이 만들어지면서 이 자궁벽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져. 그래서 나날을 거친 배아는 자궁벽에 파묻힌다.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면 착상이라고 불러. 착상. 수정란이 자궁벽에 착상했다.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 일주일이 지났을 때, 그럼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무슨 상태가 되냐면 포배 상태가 돼. 2세포배, 4세포배, 8세포배, 16세포배, 32세포배 쭉 가면서 무슨 상태? 포배. 포배가 무슨 상태냐면 이렇게 세포들이 이렇게 있고 가운데 뭐가 있어? 빈 공간. 즉 공 모양처럼 된 상태를 우리가 포배 상태라고 불러. 이렇게 포배 상태가 되면요. 여기 이제 포배 상태가 되면서 그 다음이 이제 낭배라고 불러. 낭배. 포배 다음 낭배인데 낭배는 여기에 구멍이 하나가 뻥 뚫려.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야. 이렇게 뚫리는 게 바로 가장 먼저 뚫리는 게 똥고 항문이 가장 먼저 만들어집니다. 아무튼 포배 상태에서 약 일주일이 지나 포배 상태에서 자궁벽 안쪽으로 파고들어서 자궁벽에 붙는 현상을 착상이라고 불러주고 이렇게 착상이 되어야 우리가 임신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는 임신 아닙니다. 수정했다고 임신이 된 게 아니야. 이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을 해야 임신이 완료가 된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착상이 되게 되면 태반이 형성이 됩니다. 자궁에서 태반이 형성이 돼. 착상 이후에 태반이 만들어지고 이 태반에서 물질 교환이 일어난다. 엄마와 이 수정란 사이에 포배 사이에 물질 교환이 일어나. 세포 사이에. 그래서 엄마로부터 태아에게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이 되고 반면에 태아에서 모체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내보내더라. 이 태아는 아직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때? 만들 수 있는 게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에너지를 엄마로부터 공급을 받고 그리고 만든 쓰레기라기보다는 노폐물들을 엄마한테 다시 내보낸다. 그래서 배아는 모체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고 그 양분을 통해서 체세포 분열을 계속해서 조직과 기관을 만든다. 그래서 포배기, 낭배기, 여기 사실 이런 것도 있어. 상실기라는 것도 있어. 상실기, 포배기, 낭배기, 그리고 기관 형성.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것. 여기 좀 이따 얘기합시다. 이때
사람의 모습을 갖추기 전까지의 세포 덩어리 상태를 우리가 배아라고 불러. 배아. 줄기세포라는 거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 줄기세포가 이 배아의 세포들을 대부분 줄기세포라고 불러줘. 그 다음에 사람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8주 이후를 뭐라고 부른다? 태아라고 불러준다. 그러니까 수정란에서부터 어디까지? 8주를 기준으로 여기까지는 배아 상태. 8주부터 언제까지? 출산 전까지는 태아 상태라고 불러준다. 자, 태아는 수정된 지 약 266일이 지나면 출산 과정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는데, 자, 수정이 됐다. 수정이 되고, 수정이 언제 됐는지 어떻게 알아? 그럼 뭐 정자랑 난자랑 만나면 삑삑거려? 불빛이 나? 아니지. 수정이 언제 됐냐면 마지막 월경 후 약 14일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성들은 생리라는 걸 하잖아. 생리가 시작되고 14일이 지나면 배란이 되는 거야. 그럼 그 배란일을 기준으로 우리가 수정을 했다라고 봐. 왜냐면 정자가 들어가도 난자가 없으면 뭐 몸만 나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서 임신한 것 같아서 병원에 가면 항상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물어보는 게 마지막 생리 시작일이 언제예요? 그래서 마지막 월경 후 14일 이후에 뭐가 일어난다? 배란이 일어나고, 이 배란에 의해서 수정이 됐다라고 하니까 우리 병원에서는 14일을 더해서 마지막 생리일 시작 후 280일이 지났을 때를 뭐로? 출산 예정일로 지정을 하더라. 마지막 생리 시작일 더하기 시작일에다가 280일을 더한 280일이면 그건 40주지. 40주. 약 10개월이 되는 거야. 이래서 우리가 임신 약 10달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넘어갈게요. 자, 이때 우리가 생식기관의 구조를 좀 알아야 되는데, 남자의 생식기관은 가장 먼저 정소, 정소에서 정자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정소 옆에 붙어있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말랑말랑한 부분, 부정소. 정자가 성숙하는 장소. 성숙한다라는 건 뭐를 갖게 되느냐면 운동성, 꼬리와 운동성을 갖게 되는 것이 부정소. 그 다음에 이 정자들이 이렇게 수정관을 타고 이동을 해서, 여기 보면 이제 전립샘과 저정낭이라고 불러. 전립샘, 저정낭. 여기에서 정액을 만들어. 전립액을 생성. 전립샘, 저정낭. 그래서 정액을 생성을 해서, 이 정액은 두 가지 역할을 하지. 첫 번째, 정자의 운동을 도와줘. 액체에서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정자들은. 그다음 두 번째, 정자를 산성으로부터 보호하더라. 여성의 질 속의 내부가 산성이기 때문에 정자는 산성이 굉장히 약해.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능이 바로 정액의 기능이고요. 자, 그래서 요도는 몸 밖으로 나가는 통로. 정자는 정소에서 만들어져서 부정소를 지나 수정관, 요도, 몸 밖으로 나가더라. 두 번째, 여자의 생식기관도 좀 알아야겠지. 자, 남자에게 정소가 있었다면 여자에게는 난소가 있습니다. 난소는 난자가 만들어지는 장소. 근데 부난소는 없어요. 왜? 난자는 운동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성숙하면 바로 배란이 돼. 배란이 돼서 난자 또는 수정란이 자궁으로 이동하는 통로를 수란관. 수정관에 비해서 두껍고요. 요 안에 가느다란 섬모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어. 난자를 이동시켜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두꺼운 근육으로 된 부분, 자궁, 태아가 자라는 장소. 그래서
두꺼운 근육을 에워 있더라. 질은요. 자, 정자가 들어오고 태아가 나가는 동료를 우리가 질이라고 불러줘. 그래서 난자 같은 경우도 난소에서 생성돼서 수란관을 지나 자궁, 질, 몸 밖으로 이동을 하더라. 자, 아까 임신하게 되면 이렇게 자궁벽이 두꺼워진다 그랬어, 그렇지? 수정을 하게 되면. 근데 수정을 못하면 수정을 대비해서 항상 이렇게 자궁벽은 매달 두껍게 만들어. 수정을 못하면 이 자궁벽들이 두꺼워진 자궁벽들이 허물어져. 그러면서 혈액이 빠져나오는데 그거를 우리가 생리 또는 월경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리를 한다라는 건 아이를 낳을 준비가 되어 있다. 언제든지 수정란이 오면 착상을 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매달 이렇게 난자가 배란이 되면서 이 난자는 수정할 준비를 미리 해놓는다라는 거. 됐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유전. 자, 유전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거. 이거 30페이지. 유전 용어. 자, 유전이라는 건 부모의 형질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현상을 유전이라고 불러주고, 두 번째, 그러면 형질이 뭐냐? 생물이 갖는 특징을 우리가 형질이라고 불러. 생물이 갖는 특징. 예를 들면 사람으로 따지면 뭐 키도 있고 몸무게도 있고 피부색도 있고 쌍꺼풀 유무, 머리카락 모양 등등등 생김새 하나하나. 뭐 완두로 보면 둥근지 주름진지 이런 것들. 자, 그럼 이 형질과 대립형질을 좀 같이 외워야 되는데, 한 가지 형질에서 뚜렷하게 구분되는 변이를 우리가 대립형질이라고 불러. 예를 들면 형질이 성별이다. 그럼 남자와 여자 또는 암컷과 수컷이 대립형질이다. 형질이 피부색이다. 그러면 백인, 흑인, 황인이 대립형질이다. 형질이 혈액형이다. A형, B형, AB형, O형이 대립형질이다. 이런 거야. 그리고 완두 씨의 색깔이 형질이면 노란색과 초록색 이 두 가지가 대립형질이 된다라는 거지. 그 다음 요 두 개도 묶어서 기억하세요. 유전자형과 표현형. 자, 유전자형은요 이렇게 알파벳 기호로 나타낸 것이야. 좀 더 정확하겠지. 반면에 표현형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만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뭐 남자다, 여자다, 뭐 피부색이 어떻다, 머리카락 모양은 뭐 생머리, 직모다, 아니면 뭐가 있을까? 뭐 쌍꺼풀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표현형이고. 그다음에 유전자형은 뭐 XY다, 성별은 XY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겠지. 그다음에 자가수분과 타가수분도 비교해주세요. 자가수분은요 같은 유전자형끼리 교배하는 거야. 그래서 수술의 꽃가루가 같은 구류의 꽃에 암술에 붙는 현상.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나무 안에 암꽃과 수꽃이 있어. 그럼 얘들은 유전적으로 동일해. 이때 수꽃이 암꽃으로 수꽃의 꽃가루가 암꽃에 가서 붙으면 그걸 우리가 자가수분이라고 불러. 그런데 다른 나무의 꽃가루가 다른 나무의 꽃에 가서 붙는 건 우리가 타가수분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자가수분은 유전자형이 어떠더라? 동일하고, 타가수분은 유전자형이 동일할 수도 있어. 우연히. 또는 다를 수도 있어. 물론 다른 경우가 훨씬 더 많겠지. 그 다음 이제 순종과 잡종. 자, 순종과 잡종도 좀 같이 기억하세요. 순종은
유전자의 구성이 같은 개체를 우리가 순종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유전 기호가 이렇게 똑같은 경우, 똑같고. 여긴 대문자고 얘는 소문자인데 상관없어. 왜냐면 라지 R이라는 건 보통 우리가 모양을 얘기하는 거거든. 완두의 모양. 그리고 이 Y는 완두의 색. 서로 다른 형질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반면에 잡종은 이렇게 같은 형질인데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로 나타낸, 그래서 유전자 구성이 어떻더라? 다른 개체더라. 됐습니까? 자, 요 밑에 있는 거는 안 봐도 돼. 그래서 같으면 순종, 다르면 잡종이더라. 자, 그다음 넘어가서, 자, 이 멘델이라는 학자가 유전학에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남기신 분이지. 멘델. 자, 이 멘델은 완두를 이용해서 유전 실험을 했어. 멘델의 원래 직업은 성직자입니다. 근데 왜 완두를 가지고 연구를 했느냐? 이 당시 성직자들은 종교적 지위 외에도 또 다른 연구 같은 걸, 보통 과학 관련된 연구들을 좀 많이 했어. 그러니까 어떤 성직자들은 별을 보기도 했고, 어떤 성직자들은 뭐 지금 멘델처럼 이런 식물을 키우면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도 하고 그랬었어. 근데 멘델은 왜 그랬냐면, 당시에 이 체코 프라라는 도시에 멘델이 이제 성직자였는데 흉년이 좀 엄청 심하게 왔어. 그래서 이 흉년을 대비해서 잘 자라는 작물을 기르다 보니까 그게 완두였더라. 먹을 수도 있으면서. 자, 그래서 첫 번째, 기르기가 쉽고 잘 자라. 그리고 세대가 짧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처럼 한 세대를 거치려면 막 30년, 40년 이렇게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몇 개월만 지나면 완두가 나와 있고, 몇 개월 지나면 완두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또 자손수가 많아. 즉 씨앗이 많이 생긴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냐면, 통계적으로 분석에 유리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큰 아들을 낳았어. 큰 애를. 그럼 둘째도 아들을 낳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자손이 많을수록 통계적으로 어떻더라? 예를 들어 자손이 아들을 100명을 낳았어. 그럼 101번째도 아들 낳을 확률이 높겠지. 이런 것들이 통계적 분석에 유리하더라. 두 번째, 대립형질이 뚜렷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하나의 형질에서 완벽하게 극과극으로 대비가 된다라는 거야. 여기 보면은 씨의 모양이 둥글거나 주름지거나, 주름진 것 같다, 둥근 것 같다, 이런 건 없고, 씨의 색깔도 노란색 아니면 초록색, 연두색이다, 뭐 이런 거 없고, 꽃잎도 보라색 아니면 흰색, 꼬투리도 매끈하거나 잘록하거나, 꼬투리 색깔도 초록색이거나 녹색이거나, 아니 초록색이거나 노란색이거나, 꽃의 위치, 줄기의 크기, 키,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대립이 되어 있더라. 사람처럼 뭐 피부색이 까무잡잡하다, 좀 밝다, 어둡다, 희다, 뭐 이렇게 막 되게 다양한 게 아니고, 완두는 대립형질이 딱 뚜렷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교배의 결과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더라. 그다음 사람처럼 아무하고나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없잖아. 근데 이 완두는 멘델이 그냥 붓 가지고 다니면서 이 꽃 저 꽃 꽃가루를 묻혀보니까 내 의도대로 형질을 교배할 수 있어. 즉 자유로운 교배가 가능하더라라는 거지. 사람이 자유로운 교배하면 큰일 나지. 자, 이렇게 해서 멘델은 뭐를 이용했다? 완두를 이용했다. 이만큼 완두가 어떻더라? 특징적으로 좋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첫 번째, 대립형질의 유전에서 밝힌 유전 원리를 보면, 첫 번째 우열 원리. 무슨 얘기냐면, 순종의 둥근 완두,
순종의 주름진 완두를 교배했더니 둥글고 주름진 걸 교배했더니 자손 1대에서 모두 둥근 완두만 나왔어. 그럼 이 주름진 완두의 성질은 도대체 어디 갔을까? 없어진 건 아니야. 숨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두 순종 개체를 교배하여 얻은 잡종 1대에서는 한 가지 성질만 나타나. 예를 들면 반은 둥글고 반은 주름지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한 가지 성질만 나타나는데 그때 나타나는 성질이 우성, 나타나지 않고 숨어있는 성질을 열성이라고 불러줘. 그래서 둥근 완두를 보통 우리가 라운드의 약자 라지알, 주름진 완두는 스몰알로 표현하고, 그러면 요 라지알에서 생식세포 라지알 하나를 주고 둘 중에 하나씩 나눠가는 거니까 스몰알도 뭐를 줘도 스몰알이겠지. 얘네 두 개가 결합하면 라지알 스몰알이 될 거고, 그러면 이 라지알 스몰알 중에서 둥근 형질이 주름진 형질보다 우성이기 때문에 얘는 두 개가 같이 있으면 둥근 형질만 나타나더라. 그리고 이 두 개를 뭐 하면 자가 수분했더니, 자, 그래서 잡종일 때를 뭐 했더니 자가 수분했더니 둥근 완도와 주름진 완도가 몇 대 몇의 비로 나왔더라? 3대 1의 비로 나왔더라. 자, 이 얘기는 대립 유전자가 어떻게 된다?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가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생식세포는 라지알과 스몰알,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도 라지알, 스몰알. 그래서 요거 결합돼서 라지알, 요거 결합해서 라지알, 스몰알. 요렇게 결합하면 라지알, 스몰알. 요렇게 결합하면 스몰알. 즉 이렇게 둥근 친구가 몇 개? 3개, 주름진 친구가 1개. 그래서 둥글고 주름진 게 각각 3대 1로 나타나더라. 3대 1. 그리고 이거는 표현형 비야.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전자형 비는요, 어떻게 라지알, 스몰알, 스몰알이 1대 2대 1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둥근 표현형과 표현형과 유전자형은 각각 그 비가 다르더라. 그렇지만 아무튼 분리법칙이라는 건 요 둥근 완두에 있는 요 생식세포에 얘들이 각각 따로따로 분리되어서 들어가더라. 얘도 마찬가지로 따로따로 분리되어서 들어가더라라는 게 분리법칙이지. 그래서 자가수분이란 같은 종류끼리 교배하는 거고, 이 과정에서 자, 아까 얘기했던 건 첫 번째, 자, 순종의 대립형질이라고 불러. 얘도 순종이니까 두 개다. 어버이가 순종이니까 순종이고 하나는 둥글고 하나는 주름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순종의 대립형질을 교배시켰더니 자손에서 잡종, 즉 우성의 성질만 나왔다. 이거를 우열원리라고 얘기를 해. 우열원리 또는 우열관계. 왜냐하면 이 우열이 정확하게 분배되지 않는 그런 법칙들이 있기 때문에 얘는 법칙이라는 말에서 원리, 그러니까 우열의 법칙 아닙니다. 과거에는 우열 법칙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우열 원리라고 얘기를 하고, 반면에 분리 법칙이라는 건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이 생식세포에 반만큼의 유전자, 대립 유전자가 들어간다. 대립 유전자라는 건 이런 식으로 같은 위치에 있는 유전자의 관계를 우리가 얘랑 얘도 대립 유전자, 얘랑 얘도 대립 유전자라고 얘기를 해. 이 대립 유전자가 서로 같으면 순종, 다르면 잡종이라는 얘기지. 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넘어갑니다. 실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멘델은 한 가지 형질은 한 쌍의 유전인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이 유전인자는 항상 자손으로 전달이 된다.
그래서 이 유전인자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유전자더라. 유전자. 그다음 한 쌍을 이루는 유전인자가 서로 다를 때에는 하나만 나타난다. 나머지는 표현되지 않는다. 숨어있는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우열의 원리. 우열의 원리. 그 다음 넘어가서 생식세포를 만들 때는 각 생식세포로 나눠져 들어간다. 그리고 생식세포가 수정되면서 다시 쌍을 이룬다. 무슨 법칙? 얘는 분리법칙. 분리법칙.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우열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 분꽃의 꽃잎 색깔 유전. 요거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불러. 좀 유식하게 부르면 중간 유전이라고 불러. 우열 원리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열 법칙이 우열 원리로 바뀐 거라는 것이. 그래서 첫 번째 어버이 하나는 빨간색 분꽃이 있고요. 하나는 흰색 분꽃이 있습니다. 그럼 얘들은 빨간색 분꽃은 라지알 R, 레드. 그 다음에 흰색 분꽃은 화이트, WW. 얘네 두 개가 교배를 했더니 각각 빨간 분꽃에서는 생식세포로 R을, 흰색 분꽃에서는 W를 주게 되고, 이 두 개가 만나서 RW가 됐는데 봤더니 분홍색이야. 오, 빨간색이랑 흰색이 섞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럼 이 분홍색도 역시 자가수분하게 되면 R과 W, R과 W 이렇게 나오고, 그때는 빨간 꽃 하나, 분홍 꽃 두 개, 흰 꽃 하나. 그래서 얘들은요, 표현형도 붉은 꽃, 빨간 꽃이라고 하죠. 빨간 꽃, 분홍 꽃, 흰 꽃이 1대 2대 1. 그 다음에 유전자형도 라지알 대 RW 대 WW 1대 2대 1로 어떻더라? 똑같더라. 그러니까 앞에 우열 원리가 성립이 됐다면 표현형과 유전자형은 같지 않은데 중간 유전에서는 표현형과 유전자형이 같더라. 자, 그래서 요 두 쌍의 대립형질 유전에서 밝힌 유전 원리는 요걸 우리가 독립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둥글고 노란색 완두 그리고 주름지고 초록색 완두를 교배했더니 어때? 여기 둥글고 노란색이라는 건 라지와이는 옐로우, 스모라이는 그린. 그랬더니 여기서 하나 뽑아와도 어떤 걸 뽑아도 이렇게 나오겠지. 얘도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아도 어떤 걸 뽑아도 스모라이가 나올 거고, 얘네 두 개가 교배가 됐더니 라지알, 스몰알, 라지 W, 스몰 W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야. 그리고 얘네끼리 뭐가 되면 자가수분을 해버리면 여기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 그럼 나올 수 있는 건 라지알 라지와이, 라지알 스몰아이, 스몰알 라지와이, 스몰알 스몰아이가 나올 수 있더라. 얘도 마찬가지가 되겠지? 라지알 라지와이, 라지알 스몰아이, 스몰알 라지와이, 스몰알 스몰아이. 얘네 둘을 교배했더니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야. 지금 이거는 한번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랑 만나면 라지알 라지와이. 요거랑 요거 만나면 라지알 라지와이 스몰아이, 라지알 스몰알 라지와이, 라지알 스몰알 라지와이 스몰아이. 이걸 다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라지알이 있고 라지와이가 있으면 얘들은 둥글고 황색 완두. 반면에 라지알은 있는데 스몰아이로 되어 있는 요 친구는 둥글지만 녹색 완두. 반면에 스몰알 라지와이 이렇게 있는 스몰알 라지와이 여기 얘들은요 주름지고 황색 완두.
그리고 마지막 스몰 i로 되어 있는 이 친구는요. 주름지고 녹색 완도. 얘들의 비례식을 봤더니 9대 3대 3대 1이 나온다라는 거고. 그러면 앞에 있는 두 친구는 둥글고 뒤에 있는 두 친구는 주름진 거니까 둥글고 주름진 게 몇 대면 3대 1, 12대 4니까. 반면에 앞에 1번, 3번 황색, 2번, 4번 녹색이니까 황색 대 녹색도 몇 대면 이거 3대 1, 얘도 12대 4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서로 다른, 즉 완두 C의 모양과 완두 C의 색깔 두 가지가 같이 유전이 돼도 요 분리법칙은 각각 성립이 된다라는 거지. 성립이 만족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아이고. 자, 그래서 유전에 대해서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사람의 유전, 요거는 학원에 가서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줄게. 얘기할 테니까, 요 완두 뒤에 보면 여기서 잠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거 반드시 꼭 풀어보셔야 되고요. 개념 익히기까지도, 개념 쑥쑥도 같이 개념 쏙쏙도 같이 꼭 푸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멘델 유전 법칙을 정리하면 세 가지. 첫 번째, 우열 관계, 우성과 열성. 순종의 대립 형질을 교배하면 우성이 나온다. 근데 이거는 성립하지 않는 게 분리 법칙이라는 중간 유전이 있었지. 그다음 두 번째, 분리 법칙. 이제 우성, 이건 이렇게 쓰면 헷갈리니까 우성이 열성에 비해서 형질이 더 표현된다. 분리 법칙이라는 건 생식세포가 어떻게 된다? 분리된다. 마지막 독립법칙. 얘들은 서로 다른 형질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멘델의 유전 원리까지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 수고 많았어요.